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광주 전남 지역에 1시간에 최대 71.5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전남 한평에서는 하천 수문을 열려던 60대 여성이 실종됐고 도로와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등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단계로 격상되고 위기경보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됐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전북과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돼 각종 법령이나 계약서, 공문서에도 무조건 만나이가 적용됩니다. 다만 술, 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2004년생부터 가능합니다. 이번 주 일본 원자력 안전규제위의 최종 점검이 마무리되면 오염수 방류 준비가 끝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도 다음 달 4일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낮에 만취한 20대가 몰던 차량이 횡단보도 행인들을 덮쳐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뒤에도 운전자는 차량과 인도 사이를 오가며 고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습니다. 사업을 위해 멕시코를 방문한 우리 국민 2명이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외교부는 멕시코 경찰에 신속한 범인 검거와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네, 비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남부지방에 1시간에 최대 74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밤사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 밤사이 폭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밤사이 비 피해가 가장 큰 곳이 어디인가요? 네, 광주에서는 공동주택과 지하주차장, 지하상가를 중심으로 침수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새벽 3시 기준 140건 가까운 피해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는데요. 광주에서는 1시간에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풍암동과 금호이동 주민센터 일대 도로가 토사물에 침수됐고 광산구 우선동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남구 백운광장 일대가 물에 잠겨 소방이 배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밤 10시 반쯤에 광주 북구 중림지하차도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량이 침수되면서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북구 중흥동과 광산구 인곡동 일대 상가에서는 정전도 발생해 주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어젯밤 10시 반쯤 전남 한평군 엄라면에서 폭우로 불어난 하천에 수문을 열려던 60대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실족해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과 소방이 실종된 여성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인 새벽 4시 20분쯤 전북 정읍시 정오면 인근 정읍천에서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네, 경남에도 순간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죠. 네, 남해에서는 어젯밤 8시 반쯤부터 1시간 동안 74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사천에서도 밤 10시쯤부터 1시간 동안 70mm의 비가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 진주시 판문동 국도에서는 도로 옆 나무가 쓰러져 차량 통행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신안동에서는 역류한 빗물이 발목까지 차올라 배수 작업이 진행됐고요. 하대동 김신인대교 인근 도로도 순간적으로 물이 차올라 한때 통제됐습니다. 네, 호우특보 지역이 확대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단계로 격상이 됐죠. 네, 행정안전부는 어젯밤 11시 45분에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고 호우 위기경보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산림청도 전남과 경남에 새벽 1시를 기점으로 산사태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올렸습니다. 중대본은 붕괴 우려 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에 대비해 사전 통제와 주민 대피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라고 각 지자체에 지시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북과 전남 동부, 경남 남해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 그리고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고돼 있습니다. 전남, 경남 등 남부지방에서는 침수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처럼 집중호우나 폭우가 내리게 되면 계곡과 강은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아차하는 순간 야영객들은 고립이나 물에 휩쓸리는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대피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능선 사이 계곡은 30분 안팎 폭우에도 수심과 폭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텐트는 계곡 아래쪽보다는 위쪽, 가능하면 피난 대비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만약 철수 시기를 놓쳤다면 텐트 안에 머물지 말고 즉시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불어난 계곡물은 무릎 높이까지만 올라와도 사람이 넘어질 만큼 물살이 강합니다. 나뭇가지나 등산 스틱 등으로 깊이를 재고 수심이 허벅지 높이 이상으로 불어났을 때는 절대로 계곡을 건너지 말아야 합니다. 무리하게 계곡을 건너기보다는 안전한 고지대로 피한 뒤 신고 후 구조대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등산 중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곡물이 불어나면 산에 오를 때와 지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쉽게 길을 잃을 수 있는 만큼 무리하게 하산하기보다 평평하고 안전한 위치를 찾아 비가 그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젖은 옷은 체온을 빠르게 빼앗아 저체온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마른 옷을 챙기고 랜턴 등 최소한의 비상 장비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산 경사면에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크게 흔들리거나 땅속에서 울림이 들린다면 산사태 발생 징후로 즉각 현 위치에서 대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전에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집중호우가 예보됐다면 강변 차박이나 계곡 텐트 야영은 피해야 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 농작물과 가축 피해도 우려됩니다. 네, 이럴 땐 비가 내리기 전과 후의 대처 방식이 달라야 하는데요. 김민성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농촌은 농작물이나 가축 등 집중호우나 태풍으로부터 지켜야 할 게 많습니다. 사후 대처 못지않게 사전 대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빗물이 논밭에서 잘 흘러나가게 하려면 배수로에 쌓인 퇴적물을 미리 파내야 합니다. 지조를 설치해 비바람에 농작물이 쓰러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질소 비료를 과하게 주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비가 오고 난 뒤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물이 잠긴 논밭은 서둘러 물을 빼고 그 직후 방제해야 병해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쓰러진 건 신속히 일으켜 세우고 열매나 잎에 묻은 흙과 오물은 마르기 전에 씻어내야 합니다. 같은 농작물이라도 품종에 따라 생육 시기, 개화 시기, 그리고 수확 시기 다릅니다. 농지진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가축도 사전 사후로 대처 방식이 다릅니다. 악천후 전에는 축대 보수와 주변 배수로 정리, 전기 안전 점검 등 시설물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비온 뒤에는 가축 건강 관리가 핵심입니다. 축사 안에 호흡기 질병이 돌 수 있으니 2주 정도는 건강 상태를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는 게 좋습니다. 또 양질의 사료와 비타민, 미네랄 등을 추가로 급여하면 면역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정부는 호우특보 확대에 따른 중대본 2단계 가동과 함께 집중호우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배포하며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관련 내용 잠시 보고 가시죠. 네, 일단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과 같은 위험한 곳은 피하고 TV나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게 좋습니다. 개울가나 하천 주변, 해안가 등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어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산책입니다. 산과 계곡을 방문한 상태라면 비탈면의 피해 대피해야 하고 공사 자재가 넘어질 수 있어 공사장 근처도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또 농촌에서 논둑이나 물고 점검을 위해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네, 아마 기다리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나이를 세는 기준이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각종 법령이나 계약서 또 공문서에도 무조건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아기가 태어나면 무조건 1살입니다. 몇 월에 태어났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연말에 태어난 아기는 그래서 하루 이틀만 지나도 바로 2살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나이 계산법이 바뀝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가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되는 겁니다. 신생아는 1살이 아니라 0살로 바뀌고 1살이 안 된 아기는 개월수를 적습니다. 법령과 계약, 공문서도 마찬가지.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 다만 취약 연령과 주류, 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는 예외로 뒀습니다. 현장 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만 나이 대신 기존에 정해져 있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시행을 해보고 만약에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이 경우도 만 나이로 변경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도 아마 그 만 나이로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만 나이를 계산하려면 우선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뺍니다. 그리고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쓰고 안 지났으면 한 살을 더 빼면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가 국민 6천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86%가 만 나이를 쓰겠다고 답하는 등 관심이 높았습니다. 법제처는 그동안 나이 기준을 혼용해서 쓰면서 여러 민원과 분쟁이 있었다면서 만 나이 통일이 이런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이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월 모의평가는 난이도가 아니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수능 공정성을 강조했는데도 교육부가 제대로 실천을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가 선정한 킬러 문항 가운데 EBS 교재 연계 문항도 포함돼 있다는 지적에는 답안을 요구하는 과정이 배배 꼬아져 있다며 공교육박 문항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4세대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나이스 오류가 계속되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교육부에 사과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사 노동조합 연맹과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 모임 등 교원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사과 한마디 없이 시험을 재출제하고 보안을 철저히 하라는 등의 공문만 보내며 학교 현장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21일 4세대 나이스 개통 직후 학교 현장에서는 중간 기말고사 답안을 출력할 수 있는 문항정보표 관리 기능을 이용하면 다른 학교 지필고사 답안이 출력되고 수행평가 자료 처리에서도 오류가 발생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시설의 시운전을 마무리한 데 이어 오늘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종 설비 점검에 들어갑니다. 오염수 방류 전 사실상 마지막 절차인 IAEA의 최종 보고서도 다음 달 4일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시설의 시운전이 이상 없이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일본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가 방류 설비 최종 점검만 마무리하면 모든 준비는 완료됩니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다음 달 4일 도쿄에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가 IAEA의 최종 보고서를 받고 설명을 들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사히 신문은 IAEA 보고서가 총리에게 전달된 뒤 공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IAEAの報告書もそう遠くない将来発出されるもの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ので、引き続きこの安全性の確保や風評対策に万全を期すとともにですね。 이번 IAEA 최종 보고서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으면 기시다 총리가 적절한 방류 시점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 관계자들에게 오염수 관련 상황을 화상으로 설명했다며 한국 측과 의사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IAEA와의 유착설에 대한 한국 인터넷 매체 보도에 대해 관방 장관에 이어 외무상까지 나서 연일 반박을 이어가는 등 오염수와 관련한 부정적 보도에 한층 공세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自由そして民主主義といった普遍的価値に対する脅威であると考えております。日本政府としてこのような無責任な偽情報に対しては今後とも強く反対をいたします。 하지만 방류에 따른 부정적인 평가로 생계에 타격을 우려하는 일본 어민들의 반발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어민들이 자국 어민들의 동의 없이 방류를 단행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어민들에 대한 설득은 방류를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관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최근 천일염 사재기 현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로지 공포 조작만으로 기념비적 성과를 이뤄낸 선동 조치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과학적으로 보면 넌센스에 가까운데도 천일염 대란이 발생한 걸 보면 가짜뉴스가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앞서 핵 오염수가 한 번 바다에 뿌려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홈쇼핑에서 이제 곧 매진을 외치는 식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정부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어제 전체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민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고 정부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등을 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이 횡단보도 행인들을 덮쳐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달아났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빠른 속도로 내달리던 차량. 초록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들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이 차량에 전해졌는데도 운전자는 질주를 멈추지 않습니다. 신호등을 들이받는가 하면 차량과 인도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며 고개 운전을 이어갑니다. 뺑소니 질주는 1km가량 계속되다 신호대기하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중단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0분쯤 25살 A씨가 낸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50대 남성 등 다른 2명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수치였습니다. 이 수치에 이의가 있으면 혈액 테스트 요구할 수 있어요, 경찰관한테. 경찰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선배가 후배 학생들을 서로 싸우게 시킨 뒤 촬영한 영상이 학생 사이에 유포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북 예천교육지원청은 예천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생이 다른 학생을 때리는 장면이 찍혀 학생 사이에 퍼진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폭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에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일방적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장면이 담겼고 피해 학생이 주저앉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교육청은 영상에 나오지 않는 다른 선배 학생이 두 사람을 싸우도록 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린이 영어 학원에서 만 6살 아이를 강제로 끌고 교실 밖으로 나가고 수업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담임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습니다. 학원과 교사는 양배추를 먹지 않으려 하는 아이의 식습관을 고쳐주려 한 거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 영어학원 만 6세 반의 점심시간. 식사가 늦어지는 원생 한 명에게 담임교사가 다가가고 아이는 급하게 손으로 입을 틀어 막습니다. 다른 교실로 아이를 데려가 꾸중을 이어가던 교사. 이번엔 아이의 팔을 잡더니 교실 밖으로 나갑니다. 아이는 무릎을 꿇은 상태로 끌려갑니다. 이어진 수업 시간에도 아이는 다른 친구들과 떨어져 있습니다. 교실 구석에 따로 앉아 수업엔 참여하지 못한 채 식판을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아이는 통틀어 1시간 반 가까이 식판을 마주하고 있어야 했는데 이유는 양배추를 먹지 않아서였습니다. 아이가 한 말이 CCTV에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리가 질질 끌리도록 끌고 갔어. 밤에 자면서 얘가 토를 해요. 토를 하고 정말 죄송해요, 죄송해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사가 유독 식사 시간이면 아이들에게 엄격했다는 학부모 증언도 나옵니다. 밥 먹다 갑자기 울더라고요. 뭐 그럼 먹지 마. 그랬더니 밥은 끝까지 다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밥을 먹는 데 있어서 뭔가 압박감을 느끼는 모습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잇따르는 학부모들의 항의에 학원은 담임교사를 직위 해제하고 학부모와 원생에게도 사과했습니다. 그러다 취재가 시작되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원생의 편식 습관을
고치려 했던 거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담당 교사도 자연스러운 훈육 과정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이에게 먹기 싫은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건 제대로 된 훈육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편식 지도라는 그 이유로 아이가 먹기 싫은 걸 억지로 먹어야 되고 강압적으로 먹어야 되면 결국 식사가 즐겁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가 즐겁게 식사하는 방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억지로 먹이는 것도 이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그 판례가 있어요. 통제에 따르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분노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것은 굉장히 교육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해당 교사가 맡았던 아동 8명은 모두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또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영어학원의 교육이 적절했는지 등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 일당과 공모해 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분양대행업체 대표들이 1심에서 징역 4년에서 5년에 이르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분양대행업체 대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실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사회 초년생들의 삶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청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짜 가상화폐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10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 일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총책 A씨 등 국내 자금 세탁 조직원 16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6개월 동안 필리핀에서 가짜 가상화폐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며 투자자 200여 명에게서 13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멕시코에서 우리 국민 2명이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현재 시각 26일 오후 4시 50분쯤 멕시코 톨루카에서 우리 국민 2명이 괴한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멕시코 톨루카는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 서쪽으로 40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피해자는 30대 남성들로 사업차 멕시코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현지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위독한 상태입니다. 외교부는 주재국 경찰에 신속한 범인 검거와 수사를 요청했으며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보좌관이었던 박 씨는 스폰서로 알려진 김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포함해 모두 6천만 원이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됐고 300만 원씩 담긴 봉투 20개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 윤리투기 윤리심사자문위가 거액 가상자산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게 거래 내역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김 의원은 징계안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요구라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SNS에 글을 올려 윤리자문위 요청은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징계 관련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비리 일환인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피의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이 대장동 일단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PF 대출용 여신 의향서를 발급하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으로 3억 원을 받고 이듬해엔 우리은행의 대출 의향서 발급 청탁과 함께 5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농심과 삼양식품이 다음 달부터 라면 등의 가격을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심은 신라면과 새우깡의 출고가를 각각 4.5%와 6.9% 인하합니다. 소매점 기준으로 1,000원에 판매되는 신라면 한 봉지의 가격은 50원, 또 1,500원인 새우깡은 100원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심은 이번 가격 인하로 연간 200억 원 이상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양식품도 삼양라면 등 12개 대표 품목의 평균 가격을 4.7% 인하해 다음 달 1일부터 순차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주가 하락과 달러화 강세 등으로 동남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국제 투자 잔액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2022년 지역별 통화별 국제 투자 대조표에서 지난해 말 기준 한국 대외 금융자산 잔액은 1조 7,456억 달러로 전년 말 대비 162억 달러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외 금융자산 통계가 편제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첫 감소로 글로벌 주가 하락과 달러화 대비 기타 통화 가치 하락 등으로 증권 투자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신고 영아의 유기 범죄 등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출생 통보제와 함께 논의돼 온 보호 출산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어제 산모의 익명 출산권을 보장하는 보호 출산 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보호 출산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임신 갈등을 겪는 산모 대부분은 은폐된 곳을 찾아다닌다며 출생 통보제만 도입되면 병원도 피하게 돼 아기와 산모를 모두 보호하는 보호 출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복지위 소속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영아 유기 사건에 대해 국회가 응답해야 할 책무를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보호 출산법이 익명 출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기업들이 저출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셋째를 낳으면 직급을 올려주거나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돕는 회사도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 모영신 씨는 아침마다 사내 어린이집에 2살 아이를 보냅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땐 밤 10시까지 맡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제 뭐 주변의 가족이라든가 지인을 통해서 좀 애를 맡길 부분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회사가 어느 정도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이를 낳으면 2년 동안 재택근무할 수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셋째가 태어나면 차상위 직급으로 승진시키고 넷째를 낳으면 1년 동안 3천만 원 한도에서 육아 도우미를 지원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는데 저도 출산을 훨씬 더 수월하게 이제 할 수 있겠다 이런 데 많은 영향을 끼친 거죠. 출산을 앞둔 구성원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바꾸도록 하고 특별 제작한 의자와 등받이 등을 제공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임원 구성원들이 정말 힘든 시기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임산부 지급 물품이나 출산 축하금 등도 회사의 배려와 축하를 받는 기분이 들었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은 대부분 규모가 큰 기업 위주로 쏠려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 한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도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월 임금 500만 원 이상 노동자들은 80% 가까이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월 임금 150만 원 미만 노동자는 절반 이상이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중소기업에 사용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서죠. 보통은 사용하지 않는 문화도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동료 직원들을 좀 눈치 봐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기업 자체 노력뿐 아니라 정부가 현재 한 명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의대 정원 관련 논의를 의료계뿐 아니라 환자 등 수요자, 전문가도 함께 진행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며 논의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의협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등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관계가 무참히 짓밟혔다며 향후 진행되고 이뤄질 정부와의 각종 분야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체전선이 남부지방에 머물면서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전북 정읍천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영산강 홍수통제소는 오늘 새벽 4시 20분에 정읍시 정우면 초강리 부근 정읍천의 수위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전북 지역에는 어젯밤부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 저녁 6시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의 강수량을 보면 고창군 심원면이 167mm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순창 154mm, 정읍 131.5mm, 부안 131.12mm, 남원 12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늘 오전까지 전북 지역에는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많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전남과 경남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산림청은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위험 지역은 사전 점검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무나 돌 조각과 섞인 흙탕물이 쏟아지는 산사태는 일단 발생하면 사후 대피는 무척 어렵습니다. 다만 산사태는 전조 현상이 있어 미리 숙지하고 사전에 대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흙탕물이 순식간에 산 아래로 쏟아집니다. 나무와 돌이 포함돼 있어 보고 대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산사태에 인명사고가 뒤따르는 이유입니다. 산사태는 많은 비가 내려 토양이 잡아둘 수 있는 수분량을 넘을 때 일어납니다. 따라서 산사태 발생 전에는 전조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경사지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땅속 지하수가 포화 상태라는 뜻으로 산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라 발견 즉시 빠르게 대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잘 나오던 지하수나 샘물이 갑자기 멈추는 상황도 위험합니다. 산이 지하수가 통과하는 토양층이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없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고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들릴 때는 산사태가 시작된 것입니다. 즉시 몸을 피해야 하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 주민에게는 최대 48시간 전에 산사태 위험 예보가 전달됩니다. 위험성이 커져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나 안전지대로 신속하게 이동하면 됩니다. 대피 시에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옆집을 확인해 이웃에게 위험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지난해 서울에는 시간당 150mm에 육박하는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져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온난화 영향으로 매년 기록을 갈아치우는 국지성 호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강우 강도에 따른 위험과 예상되는 피해를 김민경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도로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자동차는 지붕만 겨우 보이고 버스도 물이 유리창을 위협할 정도입니다. 최근 여름철마다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상청의 시간당 강우량 자료를 보면 상황이 이해됩니다. 40년 전과 비교할 때 시간당 5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나타나는 빈도가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최근으로 접어들면서 전체적인 강수량의 총합은 크게 변함이 없지만 강수 일수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비가 한 번 내릴 때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는 현상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시간당 강수량에 따른 위험도를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시간당 5에서 10mm의 비는 굵어진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수준입니다. 도로에 물웅덩이가 생기기 시작하지만 우산을 쓰면 어려움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산이나 우비를 써도 옷이 많이 젖고 운전 중 시야 확보에도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때부터 하수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강수량이 50mm를 넘으면 어느 지역에서나 비 피해가 발생합니다. 비가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와이퍼를 사용해도 시야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하수관이 역류하고 지하 건물의 침수도 시작됩니다. 허술한 축대는 무너지고 산사태 위험도 급증합니다.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울 때는 도로 가장자리에 차를 세우고 비의 기세가 약해지기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배수로나 배수구를 청소하고 지하 공간에서는 차수판이나 모래주머니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집중호우로 도심이 물에 잠겨 인명피해로 번지는 경우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모두 대비와 점검이 부족했던 인재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중호우가 예상될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차장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른 키보다 더 깊은 저수지가 된 도심 도로.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입니다. 지난 2014년 부산 동래구에서도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2명이 숨졌습니다.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되는 침수 사고와 인명피해를 막으려면 배수시설을 잘 갖추는 것만큼 평소 관리도 중요합니다. 배수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특히 많은 비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인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가 폭우가 갑자기 내리고 이런 부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수 시설에 이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요. 유지 관리에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수구 역할도 중요한데 일부러 덮개로 막거나 각종 쓰레기로 막히는 경우가 많아서 장마철 전에 잘 점검해야 합니다.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지하차도는 차량 진입을 막는 게 최우선입니다. 아직은 건널 수 있다는 운전자의 방심이 돌이키지 못할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담당 지자체는 자동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점검해야 하고 없는 곳에는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도심 가운데 특히 해안 지역은 만조 시각을 고려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바다 근처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이 많아 배수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물막이 판과 모래주머니도 충분히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주거하고 있는 세대에 침수판, 차수판 설치라든지 이런 예방적인 조치, 또 일단 물막이판이라든지 이 빗물바지 같은 것들 정비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꼭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대비에도 침수가 생겼다면 바로 빠져나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도입하는 침수 정보 지도를 활용하면 침수 예상 지역과 대피 장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교육 행정 시스템인 4세대 나이스의 먹통 사건이 불거진 가운데 현장 교사들은 시스템 운영이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특히 교육부의 행정 안일주의로 교육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시스템 운영 전반에 있어서 총체적 난국입니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인해 학생 교육에 힘써야 할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태는 예견된 결과입니다. 이번 사태는 학교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받고 이 시스템을 쓰고 있는 교사들의 의견은 패싱하고 행정 안일주의에 빠진 교육부가 만든 결과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소중한 평가 정보와 학생 정보가 유출되고 입시를 앞두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초고난도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배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분노하는 사람들은 킬러 문항으로 부당이득을 축적해온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사교육 대책과 관련해 학생들은 킬러 문항의 부담에서 벗어났다는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킬러 문항 핀셋 제거는 수능 변화를 4년 전에 예고하게 한 고등교육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교육을 비싸게 받은 학생이 유리한 시스템을 그대로 두는 건 부자의 특권을 인정하는 불공정 교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등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학생과 학부모들을 허탈하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킬러 문항에만 집착해 새로운 수능 출제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고 사교육비 대책은 본질을 벗어난 내용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킬러 문항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정부는 얼마 전까지 킬러 문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제출한 킬러 문항 방지법에 강하게 반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퇴임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보고서 내용이 조작됐다고 내부 폭로한 조은석 감사위원이 이번 감사는 처음부터 감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감사위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140쪽 분량의 검토 보고서를 보면 조 위원은 지난해 7월 전현희 전 위원장의 감사 실시 근거가 된 문건은 단 석 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원장이 상습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차명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을 지휘하며 역대 가장 성공한 특검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금품수수 사건과 대장동 비리에 잇따라 연루되면서 이젠 구속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검찰 재직 시절 서울지검 2차장 검사, 대검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하며 경력통, 특수통 검사로 꼽혔습니다. SK 분식회계, 대우그룹 경영비리,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같은 굵직한 재계 비리를 잇따라 수사하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설립된 퍼시픽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2009년 서울 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박 전 특검은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30여 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역대 12차례 특검 중 최고의 특검으로 꼽혔습니다. 뜨거운 의지와 일관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수사기관과 주요 수사 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습니다. 박 전 특검은 그러나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휘말리며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공짜 이용을 포함해 336만 원을 받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전 특검은 또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사건에도 연루돼 거듭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핵심 인물로 거론되며 재작년 11월과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습니다. 그래도 형사 처분은 피하는 듯 싶었지만 곽상도 전 의원 뇌물 혐의 1심 무죄를 계기로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선 검찰의 칼날을 끝내 피하진 못했습니다. 박 전 특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우리은행 관계자들도 불러 성남의 뜰 컨소시엄 구성 과정 등에 박 전 특검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결국 박 전 특검은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해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고 나흘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스포츠카를 탄다고 주장한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가세현 출연진 발언이 명백한 허위란 점이 이미 인정됐고 전체 맥락을 고려하면 조민 씨의 명예가 훼손된 게 맞다며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가세현 측 주장처럼 조 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몬 사실은 없지만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 전 기자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의 가짜 동선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의정부 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백 시장의 허위 진술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백 시장 측은 당시 역학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한국전력의 적자가 워낙 커 2분기 전기요금을 다소 올렸지만 좀 더 먼 길로 보면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에너지 절감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전기요금이 싸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효율적이었다는 의미고 이는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며 다른 나라보다 낮게 책정해 운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올여름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서민 냉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 여당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서울 관악구 신사시장에서 열린 여름철 폭우, 폭염, 물가 폭등 대책 마련 상인 간담회에서 서민 에너지 지원과 중소상공인 부채 지원책을 포함한 추경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부자 감세로 인한 재정 핑계를 대면서 경제에 거의 무관심하다며 구조적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커스 학원이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 등 거짓 광고로 수강생들을 기만해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8,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해커스 학원을 운영하는 챔프스터디가 최단기 합격 1위 등의 문구로 광고를 해왔지만 타 학원 수강생과의 비교 자료 등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거짓, 과장 광고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챔프스터디는 또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를 강조하는 광고를 해왔는데 사실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 1위였을 뿐이고 이 사실을 매우 작게 표시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게임사들의 하도급 갑질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신산업 하도급 조사팀은 최근 크래프톤과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를 포함한 주요 게임사들이 외주업체를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게임, 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와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 업종의 불공정한 용역 하도급 거래 관행을 점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6월 28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앞으로는 아기가 태어나면 1살이 아니라 0살부터 시작하며 생일이 지나야 1살이 됩니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 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며 법령과 계약, 공문서 등의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민간이 함께 모여 출생 미신고 영아 문제 해결 방안으로 꼽히는 보호출산제와 출산통보제 관련 논의를 이어갑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강기훈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보호체계 개선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 예정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군사 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소환 조사합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부 전 대변인이 지난 2월 발간한 서적에 담긴 한미 고위 당국자 간 회담 내용 등이 군사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오는 30일 열리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하며 오늘부터 비상행동에 돌입합니다. 유가족들은 오늘부터 본회의가 예정된 30일까지 사흘 동안 매일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국회까지 행진하고 시민들과 동조 단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검찰이 실종자 수색 등에 활용하는 경찰 드론을 오늘부터 확대 운영해서 더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게 합니다. 경찰청은 전국 주요 권역별 중심지역 경찰관서 17곳으로 지정돼 있는 드론 거점 관서를 35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서울 종로구 코리안 리빌딩에서 시중보다 20% 저렴한 보험을 제공하는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피해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배달업계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고요. 또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호남과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호남 많은 곳에 100mm 이상, 영남에도 최고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오후까지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돌풍과 벼락, 쌀아구박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2도, 대구는 20.9도를 보이고 있고요. 강원도 삼척과 영남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대구는 32도, 강릉도 32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며 전국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